안녕하세요. 표정들이 좋은 건지 이번 시험이 이제 뭐 보자마자 멘붕이 왔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이론을 제시 안 하고 이론을 찾아서 쓰는 연습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낯설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저도 처음에는 평가원에 출제하는 문제를 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글쎄 작년에 문화실존을 거론했던 것처럼 첫째 문제부터 자유교육을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랬는데 거꾸로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자유교육의 개념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일단 출제를 한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논란을 지금 하고는 있긴 하지만 논란은 여지없이 두 번째는 당연히 백워드입니다. 처음부터 밝혔던 것처럼 평가 중심의 계획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게 백워드라고 하는 건 출제를 하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학습 과제 제시 방식 해서 이건 뭐 거의 오픈된 답인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4점을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다른 차원일 거예요.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과락을 막기 위해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출제를 한 것 같고, 그 네 번째는 좀 의외였습니다.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초등 객관식 문제일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 그건 다른 내용이 아니었고 지금 이 지문에 제시하고 있는 학습 조직이 나오잖아. 그걸 대략 박스에 넣어놓고 이게 뭐냐 그래서 학습 조직이라고 찾는 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경영학에서 나오는 조직론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지금 우리가 매번 21세기 지식개발 사회 얘기했잖아요. 사회가 계속 급변하고 있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뭔가 지시를 내리는 쪽으로는 그 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겠냐라는 게 학습 조직이거든.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행정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의 변화와 맞게 그 급변한 변화에서 학교라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지도성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분산적 지도성이다.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변혁적 지도성을 이제 하고, 이거 설명하겠지만 목표 관리제를 섞어서 했는데 안 되느냐, 일부 이제 점수가 나올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흐름은 그렇단 말이야. 변혁적 지도, 분산적 지도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변혁적 지도성도 그 학교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힘이 누구에게 쏘여 있다? 교장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교장 혼자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갈 수는 없다. 전문한 사회에서. 그래서 구성원들 전체가 힘을 나누는데, 그냥 막연하게 힘을 나누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 놓고 그 팀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가 일어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팀 간의 전체를 공유해서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 경영에서 나타나는 건 학습 조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금방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현대 조직이 나가는 트렌드라는 걸 집어넣어 학습 조직을 넣었는데, 난 의문이 그거야. 현장 적응적 문제를 출제를 하겠다 그래 놓고 왜 자꾸 이렇게 정말 모든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 학교 선생님이 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학교 전체의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 문제잖아, 그지? 그럼 학생들 문제부터 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학교 전체를 학습 조직으로 만드는데 구축해야 될 원리, 이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장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거든. 그지? 왜? 결국은 그런 지도성을 발휘할 때 교장이 난 변혁적이 좋다라든지 나는 전통적이 좋다든지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학교 운영이 거의 결정내는 상황들이라서 이걸 교사들한테 굳이 물어야 되게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거든. 출제한 사람은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현재 조직에 나가는 추세니까 집어넣었을 테고, 그리고 이런 말은 구색 갖추기, 이제 철학 하나 작년 안 다뤘던,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학습 심리까지를 포함한 그걸 넣고,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을 넣은 뭐 이러기 위해서 출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학습 조직이라는 게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반성을 했던 게 마지막 모의고사 총정리할 때까지도 피켓을 했죠, 그죠? 근데 굳이 자유교육은 이론 때는 자유교육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그다음 이론 자료는 나와 있는데 굳이 자유교육은 설명을 강조를 안 했잖아. 왜? 구태여 자유교육이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교육에서 꺼내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가느냐 외재적 목적을 가느냐 설명을 충분히 할 부분들이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또 철학이라는 구색을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이게 아마 그냥 교육의 목적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좀 곤란했던 모양이지, 그지? 그럼 차라리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경을 초점을 뒀지만 실제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가더라. 그지? 이 정도까지 해놓고 그다음 그러면 이제 교육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다 봤을 때 이 학교가 뭘 추구했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 목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논술 주제인데 이걸 이제 그런 구색을 맞춰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 자유교육 관점이라는 게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교육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서 이런 멘붕 같은 게 느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합리적 정신의 개발이라는 걸 보고 마음을 추스려서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놓친 사람들은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했던 게 청출어람이라 그래야 되나? 가르친 저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그 흐름을 잘 쫓아온 답안을 네 가지를 다 작성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과락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지? 문제 출제 의도는 첫째는 과락을 안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어 설명하겠지만 먼저 논문 체계 점수 4점이잖아.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서론 본론 결론 내고 그 틀만 짜면은 4점을 거의 다 줄 겁니다 아마. 왜? 그까지도 안 주면 과락이 속출할 테니까. 과락이 속출하면 그 비난은 누가 받아야 되죠? 교육과정평가원 그 출제 교수들이 받을 거 아니야. 그건 피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락을 맡겨 점수를 주겠다고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다 4점짜리죠. 그러면 첫 문제 같은 경우도 자유교육 관점에서 하면 자유교육이란 하고 설명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의들을 본문에 다 줬어.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 평가교육 중심이라고 해놓고 백오더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이제 그 단어는 찾게 했던 거고 세 번째는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에서 그것도 역시 이론 제시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학습 조직 같은 경우에도 학습 조직이란 하고 가야 되잖아. 그걸 구축 원리를 쓰려면 그 학습 조직에 대한 정의는 본문에 다 주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네 문제 중에서 또 이 점은 그냥 주고 간 거거든. 자유교육은 어떤 것이고 학습 조직이란 어떤 것이다라는 점수를. 그러면 4점에 2점이면 6점이잖아. 아무리 못 써도 학습 동기에서 적당히 쓰게 되면 8점은 기본적으로 다 넘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점수가.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평이하게 나왔죠, 그죠? 뭐 심지어는 마지막에 일주일 공부하고 가서 18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평이했기 때문에 아마 변별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거야. 그래서 올해는 그 변별력을 분명히 구분해내기 위해서 집어넣은 두 문제가 바로 백워드 하나 그리고 학습 조직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이라서 일단 과락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이제 변별의 부분에 확실히 나는 형태의 문제. 누가 교육학에서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일부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의 경우도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교육학 점수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러면 알고 있는 것처럼 20점 만점도 있었고 웬만한 합격자들은 19점대는 거의 다 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학 16점대 받고 합격하는 경우들은 좀 드물었어. 그 경우들은 1차에서 아슬아슬하게 붙었고 그 다음 2차 면접이나 수업 실현이 좋았을 경우만 붙었지 대부분 탈락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거든. 근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 좀 더 편차가 생길 것 같아. 그런 부분들. 자, 이게 이제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하나씩을 좀 근무해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쓴 답안에 점수가 얼마나 주어질지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죠. 첫 시간은 제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쓴 거기서 벗어났거나 제가 설명 안 했던 부분 중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답이 주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의문 있는 사람들은 쪽지에다 써서 올려놓으면 다음 시간에 내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쪽지 좀 크게 써.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문제도 지금 이렇게 깨알같이 만들어놔서 그래서 해설하면서 가능한 한 점수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부분들을 종어를 쓰게 되면 부분 점수가 나올 수 있겠다는 설명까지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래도 또 벗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질문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 문제의 형식이 좀 좋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썩 문제를 잘 만든 것 같지는 않다 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다가 논점이 자꾸 이렇게 비껴나가는 게 있거든. 또 논점을 분명히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만 해도 한번 봐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쭉 가서 첫째 줄 끝에 문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 관점에서 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뭘 논하라는 거야? 자유교육 관점에서 비판을 하라는 건지 문제점을 지적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라든지 아니면 자유교육 관점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라든지 그런 제한점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논하고 이렇게 갔거든. 그죠? 그 이야기는 내가 보기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문제를 모의고사를 내지만 너무 제한을 할 경우에는 잘못할 경우에는 그 기준의 답을 못 쓰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채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혼란을 준단 말이야. 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뭘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지? 자유관점 비판을 하라는 거라면 딱 문제점을 찾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자유교육의 관점하고 비교해보라면은 그것도 여러분 전공에서 많이 다룬 것처럼 비교를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논하라 그러면 뭘 논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였거든, 그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을 준 거였는데 출제한 사람은 사실은 분명히 가르쳐 줬다고 생각했던 거야.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뭐 구태여 이어서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단락 세 번째죠.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 전략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놓고 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왜 타일러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지? 왜 여기서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타일러도 목표 중심인데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는 종전의 방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이 종전의 방식이 뭡니까? 이게 타일러.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기존에 왔던 우리가 그래서 전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존의 논리들이 전부 다 타일러식 모형입니다. 그리고 타일러식 모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육과정 개발 전략을 얘기할 때는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치? 그러니 이건 목표 달성을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오해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이제 제가 강의에서 계속 밝혔던 것처럼 미국은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고 그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 7차 교육과정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성취 기준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또 애석하게도 또 이걸 마지막 강의에도 분명히 내가 그런 얘기했죠. 성취 기준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이지 설계가 아니다. 설계방 그게 맞는 걸 위해서 만든 설계 방식이 백워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성취 기준을 쓰고 왔다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정말 제가 봐도 속 터지는 이야기를 쓴 사람도 속 터지겠지 뭐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 취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은 이거부터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종전의 타일러 방식은 왜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타일러는 왜 목표 모형이라고 하죠?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사회의 요구 그죠? 그 다음에 교과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학습자에 관련된 사항을 뽑아서 1차적인 목표를 만들죠. 그 다음 이렇게 나온 1차 목표라고 하는 걸 뭘로 그러죠? 교육철학으로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2차 목표를 끌어내고 이걸 또 뭘로 그러죠? 학습 심리라고 하는 걸 그럽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지? 그리고 난 다음 여기서 이제 목표를 진술합니다. 그러면 타일러가 얘기하는 목표는 어떻게 진술해야 되죠?
어허? 여러분 지금 수업 실현해야 되잖아. 수업 실현할 때 학습 지도안 작성해야 되죠. 물론 비교과는 안 하겠지만 학습 지도안 작성할 때 목표 어떤 목표를 써야 되는 거야? 행동 목표. 즉 수업의 결과 학생들이 하게 될 행동. 그게 뭐라 그러죠? 도착점 행동. 이런 얘기죠, 그지? 그런데 여기는 교육과정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진술해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이 목표에 맞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걸 조직하죠. 그렇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수업을 실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이걸 내서 이걸 달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과정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왜? 조직해서 선정하고 조직해서 실행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평가를 그게 목표적 평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꾸겠다 하는 순간은 시간이 한참 흘러간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목표 평가라고 하는 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종합 평가거든.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한 학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해 봤더니만 학생들이 목표가 엉뚱한 데로 갔더라.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길까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미국에서 분석을 한 거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자, 교과서가 주어졌어. 이제 그리고 교육과정이 주어졌어. 이게 맞춰서 내가 수업 계획을 한다고 해.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들어갈까? 그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 애를 쓸까? 아니면은 좀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갈까? 다 익숙한 방법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나중에 가서 평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수정해 놓으면 또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계속 여기도 잠깐 나온 것처럼 학습 결손이 생기는데 방치가 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거든. 그 여러분이 형성 평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최근에서 다시 그걸 보완하게 나온 것들이지 여기서 형성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종합 평가입니다. 왜? 단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했잖아. 부시 정권 때 미국은 나름대로 뭐 노벨상도 이만큼 타고 과학도 모든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 올림피아드니 뭐 물리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서 번번이 애들이 깨지고 오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학습 결손자가 너무나 많다. 즉 우리가 학습 결손 얘기할 때 정의를 어떻게 하죠? 교육과정이 정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제 지적 수준은 정상인데 이런 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안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게 바로 백오드야. 백오드는 이런 부분을 토대해서 가되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에서 그냥 무엇을 이해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해도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준 프린트에 나눴었죠. 가장 낮은 단계는 설명한다부터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 지식에 관련된 거. 이제 설명한다, 뭐 적용한다, 분석한다, 관점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이해 종류도 분명히 나누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를 이때 할 게 아니라 평가를 당겨서 이러한 것들이 도달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게 따라서 수업 계획을 짜게 되면 수업을 하면서 미리 평가 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항상 그걸 의식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목표 도달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백오드 설계야. 그러니 교육과정 운영은 당연히 어디에 중심을 두는 거야? 목표지. 그게 성취 기준이란 말이야. 성취 기준을 계속 신경을 써서 가되 그걸 잘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뭐를 만들었다는 거야? 평가 계획을 뒤집어서 앞으로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백오드야. 알겠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보자고. 글을 읽어보면 종전의 양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교사가 교과의 학습 목표에 비춰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다 끝에 가서 확인하니까. 알겠지? 끝에 가서.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교사는 계획한 진도를 나가기 급급한 나머지 이야기란 말이야. 그게 제가 계속 배고 설명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잖아. 목표가 아무리 이렇다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도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 그 진도 나가기 급급하다 보면 목표는 뒷전이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평가해 보니까 미달 생겼네. 그때 와서는 늦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바꾸자는 거거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교선을 예방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보라면 이걸 하면은
단순하게 목표 달성이 아니고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확인이라는 게 키워드였다. 앞에 그게 바로 평가 중심이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또 누가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기를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설계를 쓰면 어떠냐 이러는데, 자, 아이즈는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이죠. 그다음 아이즈가 근거하고 있는 철학적 토대가 뭐죠? 뭐 구성주의, 현상학 해석학이지, 그지? 현상학 해석학이나 구성주의라는 게 뭐야? 끊임없이 환경과 사정과제는 계속 변화해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즈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시키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구성주의에 있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평가를 어떻게 해? 결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지.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다 하도록 돼 있잖아. 특히 과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 그런 얘기는 아이즈너도 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평소에 강조할 때 계속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 봐. 그러니까 확인을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 계속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목표 달성 정도를 미리 확인하고 신경을 써서 가면 성취 기준에 보다 도달시킬 수 있겠다, 그런 얘기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교육학에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이 꽤 있던데, 저는 안 봤는데 지금 학원에서 자료를 줘서 제가 보긴 했는데 이건 아마 이제 못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낼 바야 교육학 논술을 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출제자들은 거꾸로 얘기할 거야. 지금 교육과정이 가고 있는 방향도 모르는 교사들이 모르는데 이 교육학을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지, 거꾸로.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있었다, 이런 거고. 그래서 타일러가 왜 안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이 원래 취지가 뭐라는 것도. 그러면 이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얘기는, 자, 4번 이제 하나씩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지? 문제를 탁 받았는데 전공 있는 교육이 어렵다. 그치? 특히 1교시와 교육학이라 이전에도 그런 경우 많았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멘붕이 옵니다. 그러면 더 들컥 나거든. 가슴이 들컥 내려앉으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떨어졌구나, 이렇게 시작하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호흡을 내쉬고, 이제 내가 어려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생각의 단초를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일단 서론 쓰지 말고 본론에 들어갈 때도 내가 기억나는 대로 뭘 만들어라? 뼈대 만들어라 그랬잖아. 뼈대 만들려면 주어진 문장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도 뭘 쓸 수밖에 없어?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 정신의 개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게 당연히 피터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누가 이런 고민을 해. 피터슨이나 허스트를 안 썼는데 어떡합니까?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야. 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런 거거든.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자유교육이라는 게 뭐였을까? 언제 시작했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 시작이 됐어. 어떻게 출발한 거라고 했죠? 자, 이런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자유과라는 게 있었지. 그죠? 이게 이론적 교과라고. 그래, 이러한 이론적 교과를 가르쳐서 그 다음 뭘 둬야 하죠? 이성을 둬야 하고, 그 다음 이러한 이성이 깨어나게 되면 당연히 진리를 인식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러한 진리 인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좋은 삶을 사는 것, 또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자유교육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 진리 인식하면 뭐가 되느냐? 무지, 편견, 오류,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거든. 이게 이제 서양의 고대에서 만들어진 자유교육이야. 근데 이러한 자유교육 개념을 현대에 맞게 20세기 교육에 변화시켜준 게 피터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때 자유교육은 딱 용어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세 가지가. 그래서 만일 이게 이제 답안을 구성해서 간다면 처음에 자유교육 관점에서 논하라 그랬으니까 자유교육이란 하고 가면 돼. 그럼 다른 거 쓸 거면 여기서 뭐가 나왔어? 지식교육을 통해서 합리적 마음을 개발하고자 하는 거, 그게 자유교육의 끝이야. 그것만 쓰면 1점이야 일단. 그렇지? 그 다음에 자,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논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터스 이야기를 가져간다면은 이런 거잖아. 지식의 형식에 입문시켜서 뭘 만들어? 지적 안목을 만들고, 이러한 안목을 토대해서 합리적 마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마음이라도 해도 좋고 정신이라도 좋고, 이걸 개발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가서 좋은 삶을 사는 것, 이거였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야. 이게
20세기에 새롭게 형성된 자유교육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쓰면 돼. 일단 자유교육 용어는 다 안 써도 되잖아. 그럼 이 또 고민하는 거야. 지식의 형식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관계없어. 지식의 구조라고 쓰면 안 됩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왜? 지식의 형식이든 지식의 구조든 그게 가르치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개념과 원리고, 이러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만물이, 세상 만물이 관련된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그냥 지식교육 이렇게 해도 돼. 그대로. 뭐 복잡하겠어. 나와 있잖아 지금 그렇게. 그죠? 그래서 자유교육이란 지식교육을 통해서 합리적 마음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 1점이야. 그냥 정해졌잖아.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걸 나누면 결국 뭐가 들어야 될까? 그럼 우리가 목적이 나누는 게 처음에 어떤 기준 갖고 나눴어?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그럼 내재적이다 하면 되잖아. 봐. 내재적이라는 게 바로 뭐야? 교육의 개념 속에 포함됐다. 그것도 나와 있잖아. 그것도 지문 속에 나와 있죠. 그죠? 교육의, 자, 지문 보면 쭉 가서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가서 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했잖아. 봐. 그게 즉 자유교육. 자유교육 설명 다 했는데 뭘 그래? 어? 이렇게. 이게 내재적 목적이라는 거. 뭐 아니면 내재적을 안 쓰면 교육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해도 좋고, 충실한 해도 좋지,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가봅시다. 단락을 보게 되면 교육 목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식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지식교육을 통해서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는 게 자유교육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 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학교가 추구하는 것과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되는 경쟁, 이게 바로 뭐야? 수단적 목적, 외적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교육 목적의 왜곡을 인하여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의식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자유교육에 대한 얘기 나오지.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서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하지 못한 결과, 여기 설명 다 줬잖아. 봐라. 그게 피터스가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의 형식에 입문하여 지적 안목을 내는 것. 그 과의 학문에 스며들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은, 브루노가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뭐야?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이지 뭘 그래. 그치? 그걸 지적 안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되면 그거 그대로 갖다 써도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첫째 이거, 두 번째는 바로 뭐야? 지적 안목. 그리고 앞에 나온 거지만 이거 다시 들어가면 돼. 합리적 마음의 개발은 앞에도 있는 얘기였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유교육이란 1점, 요 내용이 들어간 각각 1점 하게 되면 4점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쓰기는 좀 곤란하고, 요 내용을 포함해서 한 2점 정도를 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취재가 해야 되잖아. 내년도 A중학교의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 관점에서 논하라 그랬으니까 이 목적이 자유교육에 부합된다든지, 이게 자유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한다든지, 이런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그렇게 나눠놨잖아. 내년에는, 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가서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즉 자유교육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유교육 이상을 구현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내재적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지? 그걸 통해 지적 안목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합리적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가야 된다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걸 추구하겠다 그랬으니까 내년도 교육 목적은 자유교육 관점에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좋고. 알겠지? 그 결론은 내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채점은 자유교육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점수는 다 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범 답안을 잠깐 봅니다. 보면 뭐 서류라도 별 얘기 안 썼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나온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식, 그리고 수업 전략, 그리고 학교의 조직 운영 방식, 이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학습 동기, 학업 성취,
거기다가 이제 자유교육이니까 학생들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지? 그러니 학교가 이런 부분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큰 의미가 가지겠지. 그지? 그 정도로 관심을 끌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설명하겠다고 전개하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과제 제시 방식을 ARCS 이론을 썼거든. 그 왜 그러면 그건 안 쓰면 안 되느냐? 뭐 안 쓰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도 내가 본 거 얘기했듯이 이번엔 점수는 줄 것 같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105대라고 규정 안 하고 그냥 평가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교육과정 설계 방식에 대한 설명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가져가도 서로는 전혀 문제는 없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본론에 가서 그래서 저는 첫째 자유교육은 지식교육을 통해 지적 안목을 형성하여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지적 안목은 안 썼습니다. 상관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봐.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랬어? 교육 개념에 충실한 그래서 이런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즉 자유교육이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 정의를 그대로 따다가 상관없어. 알겠죠? 그 지지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교육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내적 목적이다. 출 추구한다. 그 다음에 지적 안목 형성을 추구한다. 합리적 마음의 개발을 중국시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중학교가 내년도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은 이에 부합한다. 이래도 되고 제가 한 것처럼 이런 끝부분에서 정확하게 다 안 밝혔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유교육 이상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고. 논하는 거니까. 그지? 그런 취지.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또 이러면 또 이제 고민이 될 거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내재적 하나만 썼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유교육에 대한 정의를 쓰고 내재적 하나만 썼으면 점수가 2점밖에 안 되겠지. 최소한 그리고 나서 A 중학교 내는 목적이 자유교육 이러이러한 경우에서 부합한다 라고 한 근거를 쓰시면 3점까지도 갈 수 있겠지. 그치? 왜? 왜냐하면 내적 목적이 뭔데? 피터스가 뭐라 그랬죠? 교육 개념의 준거의 첫째, 규범적 준거. 교육은 교육 개념 속에 부합해 있는 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럼 내적 가치라는 게 뭐냐? 그건 지식의 형식의 입문에서 지적 안목을 만드는 거다. 그게 두 번째 인지적 준거. 그런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안목을 형성하니까 과정적 준거. 방법은 어떻게? 학습자의 이해와 자율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자율성에 근거한 거는 사실은 점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목적을 논하는 부분들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지적 안목은 안 썼다. 대신에 나는 합리적 마음은 썼다. 이건 돼. 결국은 지적 안목이 쌓인 게 합리적 마음이야. 최소한 이 셋 중에 둘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합리적 마음의 개발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지적 안목이라든지 또는 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교과에 설명 들어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지식의 구조라고 해도 좋고 지식의 기본 원리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들 통해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쎄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뒤에 나온 두 번째 나온 백워드라든지 학습 조직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아주 형편이 없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 자유교육하는 점수들은 웬만하면 점수를 주려고 애를 쓸 것 같아. 채점자들이. 그렇잖아. 선생님들이 보기에 현지 선생님이 채점할 텐데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지? 왜? 이 자유교육도 다 점수를 빼면 정말 과락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줄 수 있겠다. 그런 얘기 취지만 맞으면. 근데 이제 또 이제 고민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자유교육을 썼다. 그게 뭐야? 앞서 말한 지식교육을 통해서 이성도야 진리인식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건 조금 거리가 먼데 뭐 그래도 거의 그럼 이제 논리를 어떻게 끌어다 갈지 모르겠지, 그렇지? 이성도야라는 얘기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끝부분에 나와서 A 중학교의 교육 목적을 논할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논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깎이더라도 앞부분에 한 1, 2점 정도는 주고 갈 수는 있겠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앞서 얘기한 두 번째는 이제 백오도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백오도 교육과정의 특징을 쓰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또 당황할 수 있잖아, 그렇지? 저는 계속 일관되게 뭘 쓰라 그래, 특징을 쓰라 그러면 3단계 설계 방식.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처음에 목표 준수라는 건 타일러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르다 그랬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타일러는 그냥 이해한다 이런 정도 갔으면 이해의 종류까지. 그럼 난 이해의 종류까지 구분하자는 얘기를 안 썼다.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를 목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한다. 뭐 이런 정도만 분석해서 진술한다 해도 좋아. 알겠지? 중요한 건. 그래서 일단 105도 교육과정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게 아마 1점일 거야. 그러면 이제 특징에 가서는 평가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거, 이게 1점을 따로 줄 수도 있긴 한데 105도가 평가 중심이라는 걸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묶어서 1점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특징에 대한 설명에서 첫째, 성취 목표를 확인한다. 또는 여러분이 성취 기준을 분명히 진술한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성취 기준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뭐야? 이제 그러한 성취 기준, 목표에 근거해서 평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뭐 거기서 나는 뭐 수행 평가니 자기 평가니 이런 용어 안 썼다. 관계 없지, 그지? 그 평가 방식은 예를 들어놓은 거지. 어떤 평가 방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겠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이제 그런 평가 계획에 따라서 수업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그럼 또 여러분 또 이렇게 고민하겠지. 뭐 그냥 1. 성취 기준을 확인한다. 목표를. 두 번째 평가 계획을 짠다. 세 번째 수업 계획을 짠다. 난 이렇게 썼다. 그렇게만 쓰고 아무 말도 안 썼어? 그래서 썼을 거 아니야. 이제 두 번째 평가 계획을 작성한다. 그래 놓고 제시된 수업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짠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특징이지 뭘 그래 들어갔으니까. 또 세 번째 수업 계획을 짠다 할 때 뭐라고 썼어? 그냥 그러고 끝했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 앞서 했던 평가 계획에 따라서 수업 계획을 짠다. 그러면 다 들어간 거잖아. 특징이 다 들어갔지 뭘 그래. 그게 뭐 타일의 기준을 둔다는 등 제 책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거 볼 필요 없다 그랬지, 그지? 그거는 이 요구하는 특징이 아니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일러하고 다르게 목표 진술 방식부터 조금 더 세분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 목표에 근거해서 평가 계획을 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평가 계획에 근거해서 수업 계획을 짜는 것. 이게 초점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것만 들어가면 4점이다. 그래서 이제 백워드가 결국은 점수의 분수령이 되겠지. 이건 타일러식으로 쓰게 되면 누가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으면 모른다 하지만 논점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기 때문에 4점은 다 날아간다 봐야 됩니다. 그 얘는 작년에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였지? 문화실조론. 두 번째가 잠재도 교육과정. 그 다음에 형성평가. 그리고 협동학습. 뭐 이런 등등이 나왔잖아. 그런데 문화실조론 개념 정의 잘못하면 그 점수는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 작년은 3점이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 날리고 조금 못한 친구들은 16점.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이 부분 올해는 4점이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논점을 못 잡으면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앞서 설명했던 취지가 그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보고 사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유가 뭐게? 이론할 때 이론서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충학습 자료가 탁 들어있거든. 근데 이론할 때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7, 8을 문제풀이에서 안 했거든. 뭐 굳이 이까지 건드리겠냐. 그럼 모의고사 때도 처음엔 넣겠다, 중간쯤 넣겠다 그랬다 안 했지, 그지? 그래서 핵심 정리는 성취 평가제와 105도 교육과정 해놓고는 105도 교육과정 없었잖아. 마지막까지도 고민했다고. 그래서 뒷부분 쪽에 가서 그 부분을 넣었고 보니까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였던 24배가 이제 그것도 풀어서 그 부분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였고, 그리고 핵심 정리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잖아요, 그지? 그게 가슴이 철렁한 거잖아.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을 안 했으면 에이 몰라 막 귀찮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넘어가 버렸으면 이건 정말 이제 멘붕이 시작도 멘붕이고 끝도 멘붕이잖아 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고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였고, 저 역시도 이제 그걸 해 보이려고 애를 써봤던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던지 내가 가뜩이나 자유교육 피터스를 그렇게 설명 강조해놓고도 분명히 나오면 철학에서 나오면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해놓고도 자유교육을 마지막에 강조 안 했던 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보다 덜 철렁했던 게 105도 마지막에 안 돌아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아주 저 역시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봐. 세 번째는 문제를 참 헷갈리게 낸 게 그거거든. 자, 세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교육과정 설계하고 난 다음에 또한 수업 진락 측면에서 찾았습니까? 볼 때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이렇고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울 학습 과제 그 자체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꼭 학습 과제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래놓고 이어서 뭐라고 났어? 교사가 수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이거 쓰려고 그러면 어떤 학습 과제를 어떻게 제시해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치? 그러면 문제가 뭐였었잖아. 학습 과제가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라는 건지, 그지? 아마 이제 좀 포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뭐, 근데 국어 실력이 그랬다 그래서 출제 교수가 또 내 강의를 들으면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굴 모르고 얘기한 거니까 분명히 그런 오해가 생기지, 그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학습 과제를 학생들이 흥미를 끄는 것도 제시해야 되잖아, 그지? 방식만이 아니라 학습 과제 자체 그리고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 어떤 걸 묶어서 써도 상관은 없는 문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픈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학습 과제 제시 방식을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 그럼 1점은 어디 간 거야? 1점은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앞부분에 어떠한 이론에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1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이론들이 많잖아. 저처럼 ARCS 이론을 썼다. 그럼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이 1점이겠지, 그치? 그 최선 여기다가 주의 집중, 그 다음에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그 저는 이제 하나씩 뽑았잖아, 그치?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주의 집중에 있는 건 3개만 썼다. 상관없는 거지 뭘 그래? 그치? 상관없지? 그 다음에 관련성을 3가지만 뽑았다. 자신감을 3가지를 뽑았다. 만족감을 3가지 뽑았다.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이 ARCS 이론은 전부 다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서 그 학습이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것들이라서 학습 동기를 높이는 다 도움이 되는 전략들이거든.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ARCS 이론이 이게 1점일 거고 그게 하나씩이 3점일 거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뭘 썼을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렇지, 자기 결정성 쓰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기 결정성은 이런 것이다. 그래놓고는 거기 3가지 있잖아. 뭐 유능감, 그 다음에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 이거지? 그럼 뭐 유능감에서는 아는 것처럼 약방의 감초가 뭐야? 도전적 과제. 그 다음 자율성은 뭐? 과제를 주고 선택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련성에서는 뭐야? 협동학습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하게 하면 대충 그렇게.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렇지? 또 뭘 쓸 수 있어? 기대가치로. 그렇지? 그 기대가치로는 뭐라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기대가 뭐야? 성공기대. 그 여기서 또 뭘 쓰면 돼? 도전적 과제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가치 가서는 뭐? 달성가치. 그치? 과제 그 자체를 아는 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중요성을 갖는 것. 그 다음 뭐야? 효용가치. 3가지 됐지 뭘 그래. 그 나는 뭐 자기 효능감 쓰고 싶어. 다 되지, 그치? 근데 이제 나는 과제를 보는 순간 문제 기반 학습이 딱 떠올랐다. 그치? 그래서 실제적 과제해야 된다, 복잡한 과제해야 된다, 뭐 비구조화된 과제해야 된다. 그거 좋아. 그럼 앞에는 뭐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상학습이라고 얘기하든지 또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맥락 속에서 하게 되면 학생들이 흥미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과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실제적 과제해야 된다. 관련성 있는, 그지?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제였는데 복잡한 과제면 너무 복잡하면 흥미를 잃을 수 있잖아. 어떤 식의 복잡한 거라 그랬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협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비구조화됐다는 건 뭐야? 정답이 누구든지 정답을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흥미를 낼 수 있겠지. 꼭 딱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까 뭐 이런 정도에서 써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엄격하게 채점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적 논거를 쓰고 1점. 그리고 그게 근거해서 3가지를 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도 가슴이 들썩 내라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막 썼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 이제 채점을 좀 더 그렇게 하면 앞부분에 학습 동기를 뭐 이렇게 수업 전략을 조절하면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그 부분도 이렇게 점수를 줄 수도 있겠지, 그렇지? 왜? 전체적으로 점수가 나쁘면. 그렇게 안 그러면 이런 거거든. 여러분 생각할 때 무조건 이게 오픈답해서 점수를 준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여러분이 소송을 걸 수 있거든. 소송을 걸 수 있거든. 나는 점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왜 점수가 나쁘냐? 소송을 걸어서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게 되면 점수를 깎았든지 줬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 없이. 근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 왜?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 속에서 그 이론들이 설명 나오면 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건 기본적으로 정의를 줬던 두 가지, 자유교의 정의를 줬고 마지막에는 학습조직에 대한 정의를 줬고, 그 다음에 책에 4점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 4점은 줘서 최소한 과락은 면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 기본 책의 점수 4점, 그 다음에 정의 2점, 6점이지. 그 다음 여기서 4점, 10점이잖아. 그래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8점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사실은 이제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다. 아, 누가 또 이런 걸 물었어. 우리도 다뤘지만, 자, 외재적 동기를, 즉 보상을 가지고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방안,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 없어하는 과제에 보상을 제공한다. 그것도 됩니다. 그지? 보상을 줘서 학생들이 동기를 끌어올리는, 여기서 내재적 동기라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이렇게 그런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아마 이건 이제 교사들한테 그냥 오픈답을 했을 것 같아. 특별한 뭐 지침을 주지는 않고, 뭐 교사를 보면 뻔히 알잖아. 그지? 그 학습 동기를 높이는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점수를 주라 이렇게 갔을 텐데, 누가 또 이런 질문을 했던데, 오수별은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자, 오수별은 초점이 어디 있어? 동기를 높이는 게 아니지. 그치? 많은 지식을 잘 이해해서 기억했다가 재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정보 처리론에서 얘기했던 유의미 학습 전략 있지. 그치? 정교화, 조직화, 심상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입니다. 그치? 그럼 또 우길 수도 있겠지 뭐. 예? 자, 조직화해서 표를 만들어주면 흥미를 끌 수 있지 않겠냐. 어떻든가 여러분들이 책에서 표가 탁 나오면 아 이게 흥미롭다 이렇게 보입니까? 가슴이 덜컥 안 내려앉아? 근데 모형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처음에? 이제 이런 거지. 야, 이 모형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교수 이론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건 아마 오픈답은 못 줄 것 같아. 예?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마지막에 학습 조직의 발목을 잡았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지문을 이제 읽어보면 한번 봅시다.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자, 맨 마지막 단락에 가서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서론에 써줄 거 다 해줬잖아.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그 다음 이제 밑줄 가서 봐야 되겠지. 변화의 주체고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달렸다. 그래서 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다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학습 조직을 구축해야 된다. 학습 조직 정의 다 설명했잖아. 봐. 요 그대로 옮기면 1점. 일단 됐지?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취지가 뭐였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변화를 위한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 지식과 정보를, 학습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 관리제를 썼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누구의 학습 조직이 경력에서 나온 거 그거 아무 싹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그거 여러분한테 그냥 제시해서 여러분 못 외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걸 물어볼 것 같으면 누구의 이론에 근거했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건 경영학에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샌드에 이러한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에 보면 시스템적 사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건 여기다 갖다 쓰면 안 돼. 왜? 그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 조직의 경영하고 다르거든. 우리가 학교도 경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학교는 단순한 이유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잖아. 결과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더더구나 여기서는 뭘 하겠다 그랬어. 지식교육을 통해서 교육 개념에 충실한 그런 자유교육 이상을 실현시키겠다는데 시스템 사고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면 생각해보자고. 교사가 자발적으로 등장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얼른 생각이 난 게 변혁적 지도생이다. 이제? 그러니 거기서 얘기했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공유 비전 또는 비전의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전이 뭐야? 장기 목표잖아.
앞으로 우리 조직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그치? 이야기는 어디서도 나와? 변혁적 지도성에 나오지. 근데 변혁적 지도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는 걸로 가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공유니까 능동적 자발적인 거잖아. 모든 전 교사들이 함께 비전을 만든다,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걸 이제 나는 목표 관리자가 생각이 났어. 목표 관리자는 처음 시작이 뭐였어? 전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수립한다. 이거 있잖아, 그렇지? 이거 쓰면은 안 되겠냐, 이렇게.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세적인 문제가 있으면 점수를 줄 수는 있어. 그건 실제는 조금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 비전은 뭐라 그랬죠? 장기적 목표지. 근데 목표 관리제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누누이 강조했잖아. 구체적이고 이제 수량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라 그랬지, 그지? 이제 당장의 결과를 눈에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취지는 안 맞는데 거기서 만일에 뭐 구체적이고 뭐 단기적이고 이런 목표라는 얘기는 안 쓰고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건 이게 목표는 나는 장기 목표를 생각했다도 되잖아, 그지? 왜? 단기를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게 공동의 목표가 바로 비전이야. 그게 장기간에 걸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채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뭘까? 비전을 만들었어. 그래, 전문성이 있잖아. 자, 더더구나 이게 중학교란 말이야. 중학교는 다 교과가 다른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맨날 한다고 해서 돼? 안 되지. 그러니 팀별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기초해서 팀을 조직하고, 그 다음 이런 팀별 학습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러면 교사들 개개인의 전문성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이야기를 쓰면 되거든. 근데 이것도 참 또 머리 좋게 여기 분명히 또 지식과 뭐 학습 정보의 공유 뭐 이런 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목표 관리자는 어떻게 하는가? 공정목표 수립하고 나면 역할 분담을 하지, 그지? 그리고 각각이 맡은 역할을 가져간다. 이건데 거기다가 각각이 개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팀별로라는 용어를 썼다. 이제 뭐 이렇게 소집단으로 이런 얘기를 썼으면 그것도 역시 채점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을 쓰면 이것도 사실은 논점에 조금 벗어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건 학습 조직이라는 학습이라는 게 들었잖아요, 그지? 끊임없이 사회가 변해가.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도 나타난 것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겠지. 그럼 그런 부분의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끌어내고 그 방안을 통해서 내 자신의 능력도 높이고 학교의 문제 해결력도 높이고 그래서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 뭐 이런 개념들인 거거든.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들인 거지, 그지? 그래서 조금 넓게 점수를 주면 이것도 역시 포함될 수는 있겠다, 그겁니다. 팀별로 했어. 그런데 학교 전체가 변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팀별 학습을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 학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수학과다, 뭐 과학이다, 영어다 이런 쪽에서 또 그런 쪽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했던 부분들이 공유하다 보면 아, 내가 생각 못했던 이런 관점 해결, 그 전체를 보는 눈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부분 하나 더 쓸 수 있겠지. 팀력이었고 학교 전체 얘기했으니까 뭐도 하나 할 수 있어. 교사 개개인의 개개인의 발전을 하는 노력이죠. 이거 변혁지도성이 나오지, 그죠? 그죠? 결국은 그렇게 교사를 배려해주고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거 써도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 변혁적, 분산적 적당히 갖다 쓰면 나오지. 그 다음에 목표 관리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공동 어떤 팀을 나누고라는 게 갔으면 되고 조직하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개개인이 이런 노력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목표 관리자 가지고 4점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지. 왜? 앞에 학습 조직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옮겨가 썼다면, 어떻게 썼다면 됐죠, 그죠? 또 이제 누구는 뭐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 자, 첫째
분상적 지도성을 활용한다. 둘째, 변혁적 지도성을 활용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거기서 분산적 지도성은 뭐? 지금 이런 거잖아 봐. 학습 조직이 이런 건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건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거든. 구체적 방안이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산적 지도성을 써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쓰면 안 되고 또 누구는 이렇게도 썼다. 뭐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교사가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지. 그 다음에 지식과 학습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것도 이제 학교 전체가 각각 학습한 부분들을 전체가 공유하도록 했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은 이제 개개인이 한 걸 합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학교 몇십 명이 되는데 그걸 전체 교사들이 모여서 각각 발표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지. 그래서 팀을 나누는 거란 말이야. 전문성을 가지고. 그 팀에서 학습한 걸 그 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공유하기 쉽잖아. 그 이야기를 분산적 지도성이 얘기했던 거지, 그지? 근데 그런 취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답을 주기가 채점을 주겠고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관리자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겠다 그런 얘기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 보고 참 반성을 많이 한 게 기본 개념은 일단 정확하게 인지는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유교육 같이 이런 개념. 그다음 이런 학습 조직 하나 경영학에서 나온 건 이제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을 찾아는 보겠지만 역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철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 그랬지, 그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교육이 나갈 방향과 연관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15일 면접 특강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자료 준비 안 했거든. 근데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문제 보니까 야 이거 나도 어떻게 답을 하지? 이런 거. 작년에 나왔던 면접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옆자리에 앉아있는 짝꿍이 맨날 엎드려 자고 그리고 뭔가 물어보지 방해하고 이래서 짝을 바꿔달라 그런다. 그럴 때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할래?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지? 야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를? 우리 같은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한 대 줘박으면서 야 임마 그럼 맨날 바꾸냐 그렇게? 그랬더니만 주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데 그 사이 못 견디겠다고 그거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역시 원리가 있어야 되겠지.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고민들을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보고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런 지도는 자 우리가 교사가 할 수 있는 영역 크게 세 가지지. 하나가 학습 경영. 작년에 학습 경영이 나왔어. 그래서 교직을 초보 교사로서 뭘 해든지 세 가지를 얘기해봐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가 뭐죠? 그렇지 학습 지도지. 그래서 모임, 소모임, 즉 모든 학습을 할 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 협력학습 방안이잖아, 원리잖아. 세 가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활지도거든. 그 생활지도가 바로 그렇게 났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자, 생활지도의 기본 목표가 뭐야?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필요할 때는 상담도 제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기준해서 제가 지금 주제를 이제 분류해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주 강의를 할 때지만 어쨌든 이제 면접에 관한 얘기는 잠깐 쉬고 여러분 이제 질문한 거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면접 준비해야지 수업 실현하고, 그지? 그 얘기들을 잠깐 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